프랑스 부잣집에 입양되어 자란 여자가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낯설지 않았어요. 서울역 광장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순간 한 노숙자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깎고 있었어요. 토끼 모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가 입양될 때 함께 건너온 나무 토끼 인형과 똑같았어요. 설마. 남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남자는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나를 팔아넘기고 35년 동안 찾지 않은 남자. 왜 노숙자가 되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35년간 숨겨온 진실은 무엇일까요? 인생 이야기들. 지금부터 딸을 팔아넘기고 노숙자가 된 아버지를 만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파리에 첫눈이 내리던 12월이었습니다. 센 강변의 가로등이 희뿌연 눈발 사이로 노란 빛을 흘리고 있었지요. 루브르 궁전의 지붕 위로 하얀 눈송이가 소복이 쌓여가는 저녁, 샹젤리제 거리의 크리스마스 조명은 눈 내리는 파리를 더욱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의 지구의 고풍스러운 건물 안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유명 의상실 매종 뒤퐁의 겨울 컬렉션 패션쇼가 한창이었습니다. 좁은 런웨이를 따라 모델들이 걸어 나올 때마다 객석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지요. 진회색 캐시미어 코트에 붉은 실크 스카프를 두른 모델이 마지막으로 무대를 걸어 나왔습니다. 의상의 봉제선 하나하나가 정교했고 천의 흐름은 마치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같았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안나 뒤퐁. 객석 여기저기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대 뒤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39살의 수석 디자이너 안나 뒤퐁이었습니다.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에 회색 팬츠, 단정하게 묶은 긴 머리카락. 그녀는 화려한 의상 대신 절제된 우아함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나가 무대 중앙에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세상의 중심이었지요. 올해도 대성공이에요, 안나. 무대 뒤로 돌아온 안나에게 어시스턴트가 샴페인 잔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수고 많았어요. 안나는 잔을 받아들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서려 있었지요.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패션쇼가 끝나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안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의 지구 뒷골목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디자이너치고는 소박한 보금자리였지요. 하지만 안나는 늘 이곳이 좋았습니다. 높은 천장과 오래된 나무 바닥, 커다란 창문으로 쏟아지는 파리의 밤하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코트를 벗어걸고 창가에 섰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무사히 넘겼구나. 안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파리 패션계에서 인정받는 실력, 자신의 이름을 건 의상실, 그리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경력. 하지만 35년 동안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차가운 얼음덩이가 박혀 있었습니다. 안나 뒤퐁. 그것은 프랑스에서 얻은 이름이었습니다. 본래 그녀의 이름은 서유진이었습니다. 4살에 한국에서 프랑스로 입양된 아이. 대한민국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기억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아버지가 돈을 받고 널 해외로 보냈단다. 어린 시절부터 안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양부모님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지만 그 한마디는 평생 그녀의 마음에 날카로운 가시로 박혀 있었습니다. 친아버지가 돈을 받고 자신을 팔았다는 사실. 그래서 안나는 한국 이름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서유진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가시가 심장을 찔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안나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안나, 병원으로 와야겠다. 양부 피에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떨리는 숨소리만으로도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양모 마들렌은 오랫동안 지병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안나는 코트를 집어들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마들렌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눈을 떴었어. 내 이름을 불렀단다. 피에르가 아내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주름진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안나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들렌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앞두고 잠시 눈을 붙이는 사람처럼. 안나는 양모의 차가워지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날 저녁 마들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사흘 뒤에 치러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도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파리 외곽의 작은 묘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 사이로 하얀 눈송이가 흩날렸습니다. 관이 땅속으로 내려갈 때 안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울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피에르가 안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기다려라, 안나. 그의 손에는 낡은 상자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는데 곳곳이 닳아서 원래 색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지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마들렌이 내게 주라고 했어. 내가 입양될 때 함께 온 물건들이란다. 그동안 엄마가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지. 안나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5년 전 한국에서 온 4살배기 아이와 함께 바다를 건너온 물건들. 안나는 한참 동안 상자를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야 안나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2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작은 나무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딱 맞을 만한 크기였지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누군가 정성껏 다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귀 모양, 꼬리 모양, 발 모양 하나하나가 섬세했습니다. 안나가 인형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바닥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칼로 파낸 듯한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유진아 사랑의 아빠. 한국어였습니다. 안나는 한국어를 거의 잊었지만 그 글씨만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양모가 한국어를 조금 가르쳐 주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손때 묻은 연장 주머니였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낡은 주머니. 안쪽을 들여다보니 자수가 꿰매져 있었습니다. 서태호 가구점. 그녀의 친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안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날 판 사람이 사랑한다고. 웃기지도 않네. 그녀는 물건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지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본 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양모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나날이었습니다. 안나는 일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의상실에서 시간을 보냈지요. 스케치를 하고, 천을 고르고, 봉제선을 확인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안나,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시스턴트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네, 서울에 있는 큰 백화점에서 입점 제안이 왔어요. 매종 뒤퐁 분점을 내고 싶다고요. 안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한국 시장 진출 좋은 기회예요. 직접 가서 미팅하시는 게 어떨까요?
한국. 안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5년 전 떠나온 나라. 기억나는 것은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이것은 사업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일정 잡아주세요. 안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친아버지를 찾으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사업 때문에 가는 것뿐이었지요. 한국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안나는 짐을 꾸리다가 문득 옷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여 옷장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낡은 상자가 닿았지요.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나무 토끼 인형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바닥의 글씨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유진아 사랑의 아빠. 안나는 한참 동안 인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인형을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왜 그러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손이 그렇게 움직였을 뿐이었지요. 창밖으로 파리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눈은 이미 그쳤지만 지붕 위에 쌓인 눈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떠납니다. 35년 만에 돌아가는 고국. 안나는 자신이 왜 그 인형을 가방에 넣었는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별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35년간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서울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울의 1월은 칼바람이 부는 계절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안나는 코트깃을 여미며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지요. 파리의 겨울과는 다른 종류의 추위였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건조한 냉기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네. 여기 와본 적도 없는데. 안나는 그 생각을 애써 지우며 공항 리무진 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백화점 측과의 미팅, 분점 위치 답사, 계약 조건 협상. 안나는 하루에도 여러 장소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요. 이국 땅에서 혼자 일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인력 소개 업체를 통해 현지 매니저를 채용한 것은 서울 도착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소영은 30대 초반의 밝은 인상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유창한 영어와 프랑스어를 구사했고 패션 업계 경험도 풍부했지요. 무엇보다 일 처리가 빠르고 꼼꼼했습니다. 덕분에 안나의 한국 생활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소영 씨, 이 서류 번역 부탁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오늘 저녁까지 드릴게요. 소영은 늘 웃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안나는 소영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만난 든든한 조력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안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소영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족이 안나의 과거와 깊이 얽혀 있다는 것을. 소영은 가구회사 강민가구 사장 강민재의 조카였습니다. 강민재는 60을 넘긴 나이에도 사업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은 인물이었지요. 그는 늘 조카에게 업계 동향을 살펴라고 지시했습니다. 소영은 별 생각 없이 여러 업계 소식을 삼촌에게 전하곤 했습니다. 안나의 한국 진출 소식도 언젠가는 그렇게 전해지게 될 터였지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추운 밤이었지요. 안나는 백화점 미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서울역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은 겨울 저녁답게 쌀쌀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그때 안나의 시선이 역 건물 처마 밑에서 멈췄습니다. 노숙인 쉼터 앞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얼어붙은 손으로 무언가를 깎고 있었지요. 나무 토막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홀로 나무를 다듬는 모습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나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남자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투박해 보이지만 정확했고 거칠어 보이지만 섬세했지요. 오랜 세월 나무를 다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손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토끼였습니다. 작은 나무 토끼 인형. 안나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가방 속에 넣어둔 그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귀 모양, 꼬리 모양, 발 모양. 35년간 간직해온 인형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같았지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왜인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홀로 나무를 깎는 저 사람의 모습이 가슴을 저몄습니다. 안나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눈이 순간적으로 크게 떠졌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얼어붙었지요.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망치듯 골목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깎다 만 나무 토막과 연장들을 그 자리에 버려둔 채 눈발 사이로 남자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안나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뭐야, 왜 저 사람이 도망가는 거지? 주변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았지만 안나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방금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남자의 놀란 눈빛, 도망치듯 사라진 뒷모습, 그리고 버려진 나무 토끼 인형. 안나는 천천히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나무 토막을 주웠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토끼였지만 형태는 이미 뚜렷했습니다. 가방 속 인형과 똑같은 모양. 손이 떨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안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놀란 눈빛, 떨리는 입술, 도망치는 뒷모습. 안나는 가방에서 나무 인형을 꺼냈습니다. 35년간 간직해온 인형이었습니다. 바닥에 새겨진 글씨를 손끝으로 더듬었지요. 유진아 사랑의 아빠. 서울역에서 본 남자. 눈이 마주치자마자 도망치듯 사라진 남자. 그리고 똑같은 토끼 인형을 만들고 있던 남자. 설마. 안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안나는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서울역 처마 밑, 노숙인 쉼터 앞. 어젯밤 그 남자가 앉아있던 곳. 하지만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른 노숙인들만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요. 저기요, 혹시 어젯밤 여기서 나무 깎던 분 아세요? 안나가 쉼터 봉사자에게 물었습니다. 나무요? 아, 그 아저씨. 요 며칠 안 보이네요. 원래 여기 자주 계시던 분인데.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노숙하시는 분들이 워낙 이동이 잦아서.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안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안나의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일에 집중하려 해도 남자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백화점 미팅 중에도 원단을 고르면서도 스케치를 하면서도 그 놀란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안나 씨, 괜찮으세요? 소영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요. 안나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소영의 눈을 피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안나는 또다시 서울역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남자를 찾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확인하고 싶은 것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안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처마 밑에 남자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대신 봉사자들이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국물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들. 그 따뜻한 광경 속에서 안나는 홀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려던 안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 멀리 골목 모퉁이에서 누군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형체가 낯익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 구부정한 자세. 안나가 한 발짝 다가가자 그 형체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깐요. 안나가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골목은 텅 비어 있었고 겨울바람만 쌀쌀하게 불어왔지요. 안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35년간 원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자신을 팔아넘긴 사람.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건지 알 수 없었지요. 그날 밤 안나는 결심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로. 도망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내기로. 35년간 묻어두었던 과거의 문을 열기로. 호텔방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마치 수천 개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하지만 안나의 눈에는 그 화려한 불빛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울역 처마 밑에서 나무를 깎던 남자의 모습만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놀란 눈빛.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람을 만난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본 것 같은 그 눈빛. 안나는 나무 인형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바닥에 새겨진 글씨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유진아 사랑의 아빠. 그 글씨가 오늘따라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지요.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을 헤매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35년간 헤매온 누군가의 마음처럼. 안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울역에서 마주친 남자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도망치듯 사라진 뒷모습, 놀란 눈빛,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과 똑같은 나무 토끼 인형. 저 남자가 친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도망친 걸까? 안나는 밤새 그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친아버지라면 왜 다가오지 않은 걸까요? 날 알아본 거라면 왜 도망친 걸까요? 혹시 자신이 착각한 걸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안나는 결심했습니다. 흥신소를 찾아가기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곳은 을지로의 한 오래된 빌딩에 있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 3층 문을 열자 담배 연기 냄새와 함께 50대 남자가 안나를 맞았지요. 이현우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현우는 전직 형사 출신의 흥신소 소장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무뚝뚝한 말투가 인상적이었지요. 안나는 가방에서 나무 토끼 인형과 연장 주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주세요.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하는 분인데 이 물건들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현우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연장 주머니 안쪽에 수놓인 글씨가 눈에 들어왔지요. 서태호 가구점. 이게 단서네요.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면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5년 만에 친아버지의 흔적을 찾으려는 것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소영이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촌, 요즘 제가 일하는 프랑스 디자이너 있잖아요. 안나 뒤퐁 씨요. 응, 그래서? 한국 이름이 서유진이래요. 어릴 때 프랑스로 입양됐다고 하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유진. 강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35년 전 자신이 브로커를 시켜 해외로 보내버린 서태호의 딸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서 한국에 돌아온 것이었지요. 삼촌? 여보세요? 아, 응. 들었어. 강민재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 사람 혹시 뭔가 조사하고 있는 거 없어? 조사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왜요? 아니, 그냥. 요즘 바쁜 것 같으니까 잘 챙겨드려. 전화를 끄는 강민재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35년 전의 일이 떠올랐지요. 동업자 서태호를 감옥에 보내고 그의 딸을 해외로 보내버린 일. 그때는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 움직임을 전부 보고해. 누구를 만나는지 뭘 조사하는지 다 알아내. 강민재가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소영은 의아했지만 삼촌의 말을 따르기로 했지요. 일주일 후 현우가 안나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안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흥신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현우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서태호 씨 맞습니다. 안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역에서 노숙하시는 그분이 서태호 씨예요. 35년 전 사기죄로 5년간 복역했고 출소 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기죄요? 네. 동업자의 돈을 횡령한 혐의였어요. 그리고 현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내분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지병이 악화되어 돌아가셨고요. 딸은 해외로 입양 보내졌다고 합니다. 안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역시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사기꾼. 아이까지 팔아넘긴 사람. 35년간 들어온 이야기 그대로였지요. 그런데 왜 도망친 걸까요? 안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떳떳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현우의 말에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것입니다. 돈을 받고 딸을 팔아넘긴 사람이 어떻게 떳떳하게 딸 앞에 설 수 있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쓰렸습니다. 그 순간 안나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소영이었지요. 안나 씨, 지금 어디세요? 드릴 서류가 있어서요. 아,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호텔에서 만나요. 전화를 끄는 안나는 몰랐습니다. 소영이 자신의 흥신소 방문 사실을 삼촌에게 이미 보고했다는 것을. 다음 날 소영이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안나 씨, 이거 혹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소영이 건넨 것은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35년 전 재판 기록이에요. 서태호 씨 관련 자료인데 혹시 찾고 계신 거 아닌가 해서요. 안나는 놀라서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요즘 안나 씨가 뭔가 조사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소영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알지 못했지요. 그 서류가 강민재가 소영에게 건넨 것이라는 사실을.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가득 찬 서류라는 것을. 안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판 기록이었습니다. 서태호가 동업자 강민재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 증인들의 진술서.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서태호는 딸의 해외 입양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금전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안나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친아버지가 돈을 받고 자신을 팔았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35년간 들어온 이야기가 사실이었던 것이지요. 역시 안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어. 도망친 것도 떳떳하지 못해서였겠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품고 있던 작은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지요. 혹시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기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현우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안나 씨, 그 서류 어디서 구하셨어요? 매니저가 가져다 줬어요. 왜요? 이상합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안나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가 다른데요? 서태호 씨 재판 기록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뭔가 조작된 흔적이 있어요. 증인 진술서 서명이 이상하고 몇몇 문서의 날짜가 맞지 않아요. 조작이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서류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지요. 더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안나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화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뒤퐁 씨. 입점 계약건이 무산되었습니다. 무산이요? 갑자기 왜요? 내부 사정이 생겨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안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계약 직전까지 갔던 일이 하루아침에 무산되다니.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강민재가 백화점 측에 손을 썼다는 것을. 안나의 한국 진출을 막기 위해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는 것을. 설상가상으로 그날 저녁 파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나,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의상실 어시스턴트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요? 심장병이래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상태가 안 좋대요. 안나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약물을 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양부까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사업도 실패하고 아버지마저 쓰러지고 35년간 묻어두었던 과거를 파헤치려 했던 것이 화근이었을까요?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호텔 창문을 때리는 바람 소리가 거셌지요. 안나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파리로. 아버지 곁으로. 가방에 옷을 넣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나무 토끼 인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진아 사랑의 아빠. 안나는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거짓말쟁이. 안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날 팔았어? 사랑한다면서 왜 날 버렸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왜 눈이 마주치자마자 도망쳤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무슨 사랑이야. 인형을 던지려다가 멈췄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5년간 간직해온 물건이었으니까요. 미워하면서도 버리지 못했던 유일한 흔적이었으니까요. 안나는 인형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도록. 새벽 2시가 넘어서 짐을 다 꾸린 안나는 체크아웃을 하기 위해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에 다리가 휘청거렸지요. 로비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을 쉬기가 어려웠지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대로 로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한편 그 시각. 태호는 호텔 앞 골목에서 눈보라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매일 밤 이렇게 딸이 묵고 있는 호텔을 바라보았지요. 그날 밤 무언가에 이끌리듯 호텔 로비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딸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진아. 태호는 호텔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119예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낯익은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했지요. 안나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 들것에 실리는 느낌. 그리고 다시 어둠.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났지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눈보라는 그친 모양이었습니다. 안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옆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눈이 녹아 축축해진 옷, 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그리고 떨리는 손에 꼭 쥐어진 나무 토끼 인형. 서울역에서 도망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안나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남자가 안나의 눈이 떠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유진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빠야, 내가 쓰러지는 걸 봤어. 안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35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 35년 만에 듣는 유진아라는 이름. 어떻게 여기? 안나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구급차에 같이 타서 밤새 여기 있었어. 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요. 그때 왜 도망쳤어요? 안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내 눈을 똑바로 볼 자격이 없어서 널 지켜주지 못한 아비가 무슨 낯으로. 지켜주지 못한 게 아니라 판 거잖아요. 안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 받고 날 해외로 보냈잖아요. 기록에 다 남아있어요.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안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요? 재판 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 기록이 거짓이야. 다 조작된 거야.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지요. 35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다 말해줄게. 안나는 침묵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지요. 태호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5년 전 태호는 솜씨 좋은 목수이자 가구 장인이었습니다. 작은 가구 공방을 운영하며 아내와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지요. 동업자 강민재와 함께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태호가 가구를 만들고 민재가 판매를 맡았지요. 태호가 개발한 특별한 가구 제작 기법이 있었습니다. 나무결을 살리면서도 튼튼하게 만드는 비법이었지요. 그 기법으로 만든 가구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민재가 욕심을 냈습니다. 태호의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지요. 태호를 설득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태호는 그 기법을 함부로 퍼뜨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민재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거짓 증인을 내세웠지요. 태호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재가 미리 손을 써둔 탓이었지요. 태호는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내 엄마가 돌아가셨어.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병이 있었는데 내가 없는 사이에 악화됐어. 약값도 제대로 못 대고. 그리고 4살이던 유진이는 강민재가 고용한 브로커에 의해 해외로 보내졌습니다. 태호는 출소 후에야 이 사실을 알았지요. 널 찾으려고 했어.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려고 발버둥 쳤어. 근데 그놈이 계속 막았어. 태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전과자한테는 아무도 기회를 안 줬어. 일자리도 집도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도 포기 안 했어. 언젠가 널 찾으면 줄 생각으로 매일 이걸 만들었어. 태호가 손에 들고 있던 나무 토끼 인형을 내밀었습니다. 안나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하나씩 만들었어. 내가 돌아오면 주려고. 안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날 찾아오지 않았어요? 35년이나. 자격이 없었어. 태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널 지켜주지 못한 아비가 어떻게 널 찾아가? 무슨 낯으로 널 만나? 그냥 멀리서 내가 잘 사는지만 확인하고 싶었어. 멀리서요? 프랑스까지 간 적도 있어. 15년 전에. 돈 모아서 비행기 타고 갔어. 내가 패션쇼 하는 거 멀리서 봤어. 안나가 숨을 멈췄습니다. 봤어요? 응. 무대에 서 있는 거. 박수 받는 거. 그거 보고 돌아왔어. 우리 딸 잘 살고 있구나. 그것만 확인하고. 태호가 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봉투 안에는 편지가 가득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 수십 통이 넘었지요. 너한테 보내려다 붙이지 못한 편지야. 주소를 몰라서. 그리고 이건. 태호가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내 엄마가 남긴 마지막 메모야. 안나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무죄예요. 꼭 유진이를 찾아주세요. 안나의 손에서 종이가 떨렸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 현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소영이 서 있었지요. 소영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안나 씨, 박소영 씨가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소영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안나 씨. 소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촌이 시켜서 감시했어요. 안나 씨가 뭘 조사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다 보고했어요. 안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삼촌이요? 강민재요. 강민가구 사장이에요. 35년 전 서태호 씨의 동업자였던. 안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삼촌이 관련 서류를 전부 없애라고 지시했을 때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안나 씨를 경계하는 건지. 그래서 오히려 그 서류들을 읽어봤어요. 소영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35년 전 삼촌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됐어요. 이건 삼촌 서재에서 빼돌린 거예요. 현우가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35년 전 브로커에게 돈을 건넨 기록입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증인에게 돈을 준 영수증도 있어요. 서태호 씨를 모함한 증거들이에요. 안나가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죄였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서태호 씨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강민재가 모든 걸 조작한 겁니다. 기술을 빼앗기 위해 동업자를 감옥에 보내고 그 딸까지 해외로 보내버린 거예요. 안나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미안해, 유진아. 아빠가 힘이 없어서, 아빠가 무능해서. 안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간 믿어온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친아버지가 자신을 팔았다는 이야기. 그것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지요. 진짜 아버지는 35년간 딸을 그리워하며 나무 인형을 만들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멀리서 딸을 지켜보며 눈물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다가갈 자격이 없다고 자책하며 홀로 추위에 떨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안나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지요. 안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35년간 나무를 깎아온 손. 추위와 고단함을 견뎌온 손. 그런데도 따뜻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알았어요. 안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날 사랑했다는 거. 한 번도 날 버린 적 없었다는 거. 태호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진아. 미안해요, 아버지. 오해해서. 원망해서. 아니야. 내가 미안할 거 없어. 다 아빠 잘못이야. 널 지켜주지 못한 아빠 잘못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35년간의 그리움, 35년간의 오해, 35년간의 눈물.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우와 소영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소영이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삼촌이 한 짓을 밝혀낼 수 있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35년 만에 진실을 밝힐 때가 됐어요. 병실 안에서는 아버지와 딸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지요. 눈보라는 그쳤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찾아온 봄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안나와 현우는 확보한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35년 전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었지요. 검찰은 소영이 가져온 문서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브로커에게 돈을 건넨 기록, 증인 매수 영수증, 조작된 장부. 모든 것이 강민재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터졌습니다. 35년 만에 밝혀진 진실. 가구업계 거물, 기술 도용과 재판 조작 혐의로 구속. 텔레비전 화면에 강민재가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가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예전의 거만함이 남아있지 않았지요. 소영은 삼촌의 범행을 고발한 후 안나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삼촌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안나 씨를 감시하고 거짓 서류를 전달하고. 알아요. 소영 씨도 피해자예요. 안나가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요. 쉽지 않았을 텐데.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법원에서 재심 판결이 나던 날은 아직 눈이 녹지 않은 2월이었습니다. 피고인 서태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호는 법정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35년간 짊어지고 살았던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지요. 옆자리에 앉은 안나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됐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고맙다, 유진아. 내가 돌아와줘서, 내가 믿어줘서.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요. 하지만 안나는 아버지의 팔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파리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양부 피에르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연락이었지요. 안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파리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의상실 일도 정리해야 했지요. 금방 돌아올게요, 아버지. 안나가 공항으로 떠나기 전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천천히 다녀와. 태호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파리에서 보름을 보내고 돌아온 것은 봄이 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안나는 달라진 공기를 느꼈습니다. 겨울의 매서운 바람 대신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왔지요. 하늘도 한결 맑아져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 대신 깔끔한 재킷을 입고 있었지요. 머리도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여전히 나무 토끼 인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나가 달려갔습니다. 잘 다녀왔어? 태호가 딸을 안았습니다. 네. 양아버지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안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드릴 게 있어요. 안나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가게 계약서예요.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게. 네. 작은 공방이에요. 아버지가 다시 가구를 만들 수 있게요. 태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유진아. 35년 전에 빼앗긴 거잖아요. 이제 되찾을 때가 됐어요.
공방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튼튼했지요. 넓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업식 날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간판을 올렸습니다. 서태호 가구점. 35년 만에 다시 걸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안나가 아버지 옆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예뻐요. 그래, 예쁘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방 안에서 태호는 첫 번째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였습니다. 나무를 고르고 치수를 재고 톱질을 하고 예전 같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35년간 노숙 생활로 거칠어지고 굳어진 손. 하지만 나무를 다루는 솜씨만은 그대로였지요. 안나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나무 위를 움직일 때마다 의자의 형태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등받이의 곡선, 다리의 각도, 앉는 부분의 넓이. 모든 것이 정교했습니다. 아버지 손 정말 대단해요. 옛날만 못해. 손이 많이 굳었어. 태호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정성은 그대로잖아요. 의자가 완성된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투박하지만 튼튼한 의자였습니다. 나무결이 그대로 살아있었고 앉으면 몸에 딱 맞았지요. 태호의 손때가 묻어있는 첫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안나가 그 의자에 앉을 방석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파리에서 가져온 천으로 정성껏 바느질했지요. 방석 위에는 자수를 놓았습니다. 아빠 사랑해. 의자 등받이에도 글씨를 새겼습니다. 유진이 자리. 목수 아버지의 손과 디자이너 딸의 손이 만든 첫 합작품이었습니다. 태호가 완성된 의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유진아. 이렇게 예쁜 걸.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지. 35년 동안 기다려줘서. 안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마치 35년 전부터 이 자리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공방 선반 위에 나무 토끼 인형 2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안나가 35년간 간직한 것과 아버지가 35년간 간직한 것. 원래 한 쌍이었지요. 아버지가 딸에게 하나를 주고 자신도 하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나가 두 인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인형, 왜 계속 만들고 계셨어요? 서울역에서요.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돌아오면 주려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응. 35년 동안 매일 하나씩 만들었어. 언젠가 꼭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안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호가 공방 한쪽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안에 나무 토끼 인형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지요. 수천 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35년이면 12,700일이 넘어. 하루도 안 빠지고 만들었어.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오늘 유진이가 돌아오면 어쩌나 그 생각으로 매일 만들었어. 안나는 상자들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35년의 기다림, 35년의 그리움, 35년의 사랑.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나무 인형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공방 마당의 나무들에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지요. 새들이 노래하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안나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아이였고 이제는 돌아온 딸이었지요. 어느 봄날 오후 안나와 태호는 공방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마당의 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응. 행복해요? 태호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응. 행복해. 저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태호 가구점.
35년 만에 되찾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35년 만에 되찾은 가족이었지요. 안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무를 깎아 거칠어진 손, 추위를 견뎌 갈라진 손.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공방 창문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선반 위에 나무 토끼 인형 2개가 나란히 햇살을 받고 있었지요. 35년간 떨어져 있던 두 인형. 이제 다시 함께, 영원히 함께.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꽃잎들을 흩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햇살 속에서 춤을 추었지요. 마치 35년간의 눈물과 그리움이 꽃이 되어 피어난 것처럼. 마치 기다림의 끝에서 마침내 찾아온 봄처럼.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남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깃들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